대통령이 바뀌거나 예. 국회의원이 바뀔 때쯤 되면은 연락이 많이 오시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전문이라서 정부 정책, 국회의원들이 하는 어떤 이런 이상한 입법들을 반대하는 게 제 주된. 원래 한국의 비영리 법인들 다 돈벌이 병원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박할 근거가 많지는 않아요. 한국 실제로 비급여라는 거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급여인 거예요, 지금. 당연하죠. 그냥 당장 이 수가를 가지고 뭐 우리가 비싸니 적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만약에 효과가 낮으면 누가 왜 개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원진 녹색병원 재활과학과 과장 정영준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겠는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차이, 기타 우리나라 그 병원 제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제작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영준입니다. 혹시 원진 녹색병원에서 일하시기도 하는데 다른 단체나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아시는 분들 때문에, 일단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가 같이 하는 보건의료 단체 연합에서도 정책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이제 만든 저희 공공병원 설립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거기서 이제 공동집행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곳저곳에 팔려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예. 대통령이 바뀌거나 예. 국회의원이 바뀔 때쯤 되면은 연락이 많이 오시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전문이라서 정부 정책, 국회의원들이 하는 어떤 이런 이상한 입법들을 반대하는 게 제 주된 일입니다. 원래 시민단체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민단체에서 가장 좋은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저희 느티나무 가족분들, 시민단체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견제랑 감시를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이 돈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 뭐 이런 데에 후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위한 청부 입법을 한다든지 청부 정책을 계속 위반하거든요. 그거를 선거로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해줘야 되는, 원래 목적이 그건데. 네, 맞습니다. 어떤 그 지자체 장인가요? 제일 큰 지자체 장께서 시민단체는 쓸모없이 돈만 먹는 단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원래 그렇게 쓴소리하고 잔소리하는 단체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시민단체라고 이름은 정해놓고, 대표적으로 뭐 어버이 연합 뭐 이런 데들처럼 그냥 그 관변단체처럼 그 청부 활동을 하는 또 시민단체도 있죠. 그러니까 말은 시민단체인데 그런 쪽은 뭐 감시와 견제를 하죠. 근데 그런 단체들이 또 실제로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 되죠. 근데 그걸로 시민단체는 이렇다라고 일반화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거는 뭐 의료생활협동조합도 마찬가지죠. 돈 벌려고 하는 사기 의료생활협동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건전한 의료생활협동조합과는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어문 대로 빠진 것 같긴 한데,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에 보통 저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만 차이 딱 하면은, 간단한 거는 공공의료는 공공에서 수행하는 의료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이나 공익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민간의료라는 거는 민간 부분에서 뭐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의료를 일부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의료를 공급하는 쪽에 이윤이나 수익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의료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텍스트로 문구로만 들으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이 공공의료라는 거는 저희가 서울의료원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공공의료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공공의료고, 원래 외국에서는 공공의료, 민간의료 이렇게 구분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의료 공급 자체가 상당히 공익성 있고 공공성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엄밀히 따지면 병원 자체는 비영리잖아요. 비영리지만 문제는 비영리라는 것과 그것이 비영리적인 어떤
내부의 통제 구조나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 병원에서 이제 출발해서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이제 의료법인으로 이제 이사장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사실은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법인이라 이렇게 만들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직접 거기서 이제 배당을 받아간다든지 초과 이익을 수행한 그 본인이 가져가지는 않지만 본인들의 가족이나 본인이 이제 막강한 그 어떤 관에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실제로 그 병원을 계속 키우거나 그 병원의 주변에 있는 학교를 키우거나 이런 방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병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미 한국 의료 이만큼 민영화돼 있는데 영리병원 왜 반대 이런 주장을 영리병원 주창자들이 맨날 걸핏하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한국의 비영리 법인들 다 돈벌이 병원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박할 근거가 많지는 않아요. 한국의 병원들은 민간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유럽에 있는 종교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 하는 그런 민간 의료기관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병원이 비영리인지 법상으로는 사업자상으로는 비영리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당연히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안 돼. 아니 근데 실제로 병원의 상당 부분은 개인 병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 병원은 말 그대로 그냥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예요. 개인 병원은. 그러니까 한국의 병원이 영리병원이 안 된다는 거지 실 뿐이지 한국의 병원들이 뭐 다 비영리 병원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변에 이렇게 구리에서 보시면 수술 전문 병원들 다 개인 병원입니다. 개인 병원이라는 거는 그 원장이 자기가 만든 병원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병원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병원은 다 비영리 법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넌센스죠. 한국 병원의 그 민간 병원이 한국에서 기관수로 한 95% 되거든요. 그 중에 반이 개인 병원이에요. 그래요. 의료법인은 병원이 커야 됩니다. 최소한도.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저희 같이 원진 녹색병원 같이 이런 재단병원은 진짜 만들기가 어렵고요. 대부분 의료법인인데 의료법인은 병원이 상당 규모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배두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 과목도 좀 있고 진료 하죠. 과목도 근데 이제 뭐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나 신경외과 전문병원 같은 곳들은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죠. 개인 병원으로 자기 개인이 다 가져가면 되는데. 경제성을 따지는 의료 뭐 이런 게 지금 신규 공공병원 같은 거 만들 때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것들, 공공의료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인 성격의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소방서나 학교, 경찰서 이런 거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지금 깜짝 놀란 게 근데 왜 병원을 하냐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제가 이제 도로 설계하다 보니까 예. 이 도로를 놓을 때 과연 국가적으로 뭐 타당성이 있냐, 이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랑 그런 거 따질 때 보통 예타를 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지하철 공사나. 근데 저 이거 지금 보고서 신규 공공병원을 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 게 뭐, 그러면 이걸 도대체 뭘로 예비 타당성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병원이 이용되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일단 공공병원을 만들더라도 타당성 조사는 해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따옴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라는 게 이게 적자가 나냐 안 나냐, 그리고 적자가 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하게 되면은 이걸 KDI에 보통 위탁합니다. 그럼 거기서 사람 한 명이 사망하는 게 기회비용이 얼마냐, 금액이. 그래서 응급조치를 해서 그 사람을 살렸을 때 돈이 얼마나 세이브 되느냐, 이걸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그 지역의 공공의료 필요성을 평가를 해가지고 병원을 설립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원칙인 거지,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원은 경제적인 어떤 수익성이 없으면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신호니까 절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동의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요 내용을 보고서 진주의료원이 생각이 났거든요. 예전에 진주의료원이 있었다가 이게 지금 폐쇄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홍준표 다시 경남도지사가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틀 만에 본인이 이제 총대 메고 간 건데, 뭐 진주의료원의 경제성 평가만으로 폐쇄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 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것도 했지만,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성 노조의 놀이터가 됐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일도 잘 안 하고 필요도 없는 일을 하는데 적자 내면서 자기들 월급 가져간다. 이걸로 이제 그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두 가지 이제 그 타겟으로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이제 홍준표가 이제 수행을 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그 폐쇄 허가를 내지 않으면 되거든요. 반대라면. 근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금은 뭐 이제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가서 국회의원도 한 진영 장관이 그거를 허용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짜고 치는 보스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부나 정당 그리고 지자체에서 병원을 생각하는 입장이 병원 뭐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무슨 필수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의료가 공공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예요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워낙 그 이런 거랑 비슷하게 저희 철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민영화한 구간이 SRT라고 일부 구간 있잖아요. SRT도 있고 뭐 서울 그러니까 지하철 그거랑 9호선도 비슷하게 옛날에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죠.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것도 공공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대중교통들은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 없잖아요.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데 그걸 경쟁을 하라고 하게 되면 결국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돈 있는 사람들만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나 이게 미국 같은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항상 미국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낫다. 미국보다 나으면 뭐 합니까? 엉망진창인데. 그다음에 대략 저희가 이제 의료보험제도 요 위치 정도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좀 비꼬듯이 얘기하는 게 의사의 급여가 너무 높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관계가 여기에 연관이 돼 있냐. 꼭 요걸 물어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열심히 놀 때 앉아서 공부하고 뭐 할 때도 공부하고 젊었을 때도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계속 의료생활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 뭐 공부하는 의사도 있고 공부를 더 그렇긴 한데 많이 하는 의사도 기본적으로 있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하는 거랑 소득하고 연관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런가요? 그러면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학문적 성취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벌려고 그러면 공부하라는 건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뭐 굶어 죽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임금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증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의료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의사가 됐든 뭐 간호사가 됐든 뭔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자기의 이제 직업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거를 해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해가지고 무슨 큰 돈을 벌게끔 만들겠다는 거는 애초에 이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의 가격이라든지 서비스의 어떤 경쟁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 진학하고 그럴 때 보면 이게 내가 요즘에는 조금 어떤 생각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되면은 뭐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웃고 계신데 뭐 그런 사명감이나 자기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적성이 안 맞는데 보통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그래 앞으로의 직업이 좀 보장되지 않을까 해서 보통 지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그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왜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전국 순위 1등에서 3000등까지 다 의대를 오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타 다른 직종들이 이제 그 97년, 98년에 IMF를 겪으면서 고용 안정성이 극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직업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가고 경제적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최상위로 이제 이 뭐 요즘에 보면 뭐 의치, 한, 약, 수의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전문직들이고 예, 자격증이 있고 이런 직업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직업들 중에 뭐 수의사나 이런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필수 서비스란 말이죠. 그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이 그 다음으로 이제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차피 이쪽에서는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는 곳인데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지난 한 20 몇 년 동안을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양성이 됐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뒷감당은 우리 사회가 하는 것이죠. 항상 걱정하시잖아요. 이제 과잉 진료 당하는 거 아니까. 뭐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쵸. 와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게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 눈을 많이 하죠 보통 일반.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부모들의 교육이나 그 직업 사정관에 대해서 좀 교육도 많이 하고 그 좀 인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근본적으로는 의료 공급 자체를 민간이 하니까요. 만약에 의료 공급을 애초에 우리가 유럽처럼 경찰서, 학교 아까 얘기했지만 소방서처럼 지역에서 뭐 우리 신도시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병원은 공공병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최소 이 정도는 우리가 공무원 아니면은 이제 중공무원 수준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고, 그리고 전달 체계를 또 갖춰가지고 우후죽순 이렇게 개업해가지고 전쟁터를 벌이지 않게 만들었으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의대를 가고 그러기보다는 뭔가 나 공부 조금 하는데 그래도 나 좀 평생에 그래도 이렇게 의협에 종사하면서 환자들 돌보고 수술하고 이런 데서 보람을 느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진학을 했겠지만 이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업자활권이 있고 와가지고 피부 미용, 성형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떼돈 벌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이미지로 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완전히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느티나무나 이런 데서 좋은 의사 선생님 구하는 게 이제 거의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사가 없어요. 돈 벌려고 다 의사를 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선택의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이게 선택의료라는 게 참. 선택의료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필수의료, 선택의료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한국에서나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그게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공급 자체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소비하는 쪽에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거는 그냥 건강보험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옵션으로 선택하고 그런 거를 섞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시장화되어 있는 의료를 촉진하는 어떤 과정이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복귀를 해보면 1977년에 이제 직장건강보험 도입할 때부터 소위 이야기하는 비급여를 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나라거든요. 대부분의 그 유럽 국가나 해외 내에서는 건강보험 제도를 시작을 하면 건강보험 제도에서 정해진 진료 외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못하는 걸 하게 되면 전액 본인이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 두 개를 섞게 해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수술을 하는데 비급여 뭐 재료, 비급여 시술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섞이니까 이게 난장판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준 이유가 그 비급여 부분이 엄청난 초과이익을 거두는 부분이잖아요. 비용도 비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병원이 돈을 벌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과학이나 이런 우수도 계속 발달을 하는데 그것도 뭐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한 해 뭐 달라진다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질 재료- 수도 있고 뭐 로봇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근거가 있고 국민 건강에 필요한 부분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건강보험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옵션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될 일이고, 원래는 외국에서는 그 주치의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환자가 그 공부해가지고 그 정보 비대칭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선의의 대행자를 해야 되는데, 국가,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주치의가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주치의가 없죠. 전부 돈 벌려고 하는 의사들이니까. 근데 이제 국가가 자문을 구하려고 그러면 의사한테 자문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의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대한의사협회나 전문가 학회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그 결정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이제 이런 재료들이 들어오면 이 재료들을 옵션으로 쓸 수 있게 열어주자고 하는 그런 쪽이 그래 비급여로는 열어놓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문학회에서 이거 건강보험 적용하기에는 너무 비용 효과성이나 효과성이 입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급여라는 거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급여인 거예요, 지금. 당연하죠. 지금 뭐 주사 하나에 뭐 40억씩 되는 것도 지금 이제 보험으로 들어오는 나라예요. 한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입니까?
예? 좋은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꼭 필요한 건 다 들어와 있어요. 비급여를 하는 순간에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옵션이라고 해서 하지만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거나 효과성이 불분명하다. 두 가지예요. 어떤 종류의 비급여도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급여를 한다는 것 자체. 근데 이제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의료 공급하는 쪽에서 이거 비급여 안 하면 당신 이거 안 해줘. 비급여 안 하면 이거 안 해줘.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인이 선택해서 비급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비급여라는 거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그 판단 잘 못하잖아요. 뭐. 아니 그거는 환자가 판단을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비급여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급하는 쪽에서 비급여를 권유하는 것도 되게 비도덕적인 행동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니까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비급여를 권유할 때는 이 비용 효과가 떨어지지만 저 사람이 돈 벌려고 나한테 비급여를 권유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게 진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한국의 무슨 뭐 의학회라든지 전문 학회들이라든지 하다못해 제가 재활의학과 전문인데 재활의학과 학회에서 그렇게 넉나간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선 그 현장에서 뭔가 비급여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수익성 때문인 거죠. 근데 그거를 허용을 안 해줬어야 되는데 허용을 해줬다는 거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2007년에 실손보험 같은 말도 안 되는 보험 상품을 노무현 정부 때 또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를.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사들이 막 이렇게 권유를 막 해가지고 이 선택 의료가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의사들이 당연히 권유를 필드에서 하는 거죠. 임상 현장에서 자기가 개원해 있고 자기가 사업가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전문 학회,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임상하거나. 아니 왜냐면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맞아야 되고 논문도 나와야 되는데 논문에 근거도 없는 거를 그 주창하는 것만큼 한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학회까지 완전히 그렇게 막 쓰레기로 망가진 나라는 아니죠. 그러면은 한국의 의료 발전이 완전히 더뎌지고 완전 대학병원에 가도 정말 필수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뭐 응급상황이나 이런 데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실례로 비교하면 뭐 북유럽이나 유럽 국가랑은 아예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빼지만 저희가 의료보험 수가나 이런 게 미국보다 낫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의료보험 수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행위별 수가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미국이랑 이 제도를 쓰는 나라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일본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뭐 하나 할 때마다 돈을 내는 구조잖아요. 약을 하나 더 받으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주사를 하나 더 맞으면 돈을 더 내잖아요. 이런 제도를 쓰기 때문에 그 제도 하에서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유럽 국가들은 북유럽이 됐든 남부유럽이 됐든 이게 다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그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치의를 만나서 내가 아무리 시술을 많이 받든 약을 많이 받아도 비용 똑같은 거예요. 그냥 1년에 등록돼 있는 비용만 내는 그 인두제를 많이 쓰고요. 병원에 가서 입원할 때는 총액 예산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내가 뭐를 아무리 받아도 그 병원이 더 돈을 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과잉진료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행위별 수가제라는 거는 의료 서비스 하나하나의 상품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의료 상품화가 심한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도를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전후 이후로 의사도 부족하고 병원을 만들 그런 자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개원 의사들이 개원해가지고 행위를 많이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보라고 한 거예요. 많이 보면서 당신이 그걸로 그 건물이나 의료비 벌충하고 돈 더 벌면 네가 돈 가져가 이렇게 해서 부추긴 거라고. 그럼 초창기 그때 그게 아직까지 그냥.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런 제도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후진적인 거죠.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건강보험 통합 늦게 하고 건강보험 늦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제도, 지불제도 쓰질 않아요. 행위별 수가제 이런 거. 행위별 수가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 자체가 의료 영리화를 엄청나게 부추기는 어떤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수가 비교하고 그러는 거죠. 수가 비교할 나라도 이제 마땅히 없어요. 그래요? 지금 몇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맹장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 그러면은 포괄수가 했을 때보다 뭐 70%다, 60%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스페인은 맹장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한 사람이. 문제는 횟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수. 행위수를 또 그만큼 우린 늘려가기 때문에 그런 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수가를 가지고 뭐 우리가 비싸니 적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만약에 효과가 낮으면 누가 왜 개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네. 건강보험 진료만 해도 사실 강남이나 이런 데 임대료 비싸지 않은 곳에 개원해가지고 적지 않나요? 그 이야기인 즉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행위별 수까지 하에서 행위 하나하나당의 단가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게 요지고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의사를 만나서 처음에 진찰료가 400불인 나라입니다. 그거랑 비교하면은 지금 한국이 진찰료가 뭐 17,000원 정도니까 거의 2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20배 이상.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미국보다 많이 낫죠. 뭐.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고 부르는 게 값인 나라인데 걸핏하면 미국하고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미국은 의료 망가진 나라고 오바마도 그래서 한국의 건강보험이 부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국에서 사실 유럽 사람들 중에 한국의 건강보험 부러운 나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그러면 오바마 그때 얘기한 건 그나마 이쪽에 가까우니까는 저희 본받아야 된다고. OECD 국가에서 가장 의료제도 개판인 나라가 3대 나라가 미국, 멕시코, 한국인데 그중에서 이제 한국이 제일 낫죠. 예, 미국, 멕시코보단 나으니까. 미국하고 멕시코는 한국 의료제도 정도라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이런 식으로 전 국민 필수 민간보험 적용이거든요. 오바마 케어가. 우리 같이 이렇게 공보험으로 필수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니까 오바마가 봤을 때는 한국이 훨씬 나은 거죠. 한국은 막 행위별 수까지 하고 그러는데도 자기들보다 낫다는 거지. 일본 사람이 한국 의료제도 좋다고 하겠습니까? 대만 사람이 한국 의료제도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 중국에서는 좋다고 하겠네요. 중국도 개판이기 때문에. 아니, 미중 이 둘이 개판이죠. 제국주의 국가들 개판입니다, 원래.